7년이나 됐는데 아이 하나 못 낳으면서 며느리 노릇하는 거야? 쓸모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개뿔. 당장 꺼져.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도 마. 돈봉투가 진흙탕에 떨어졌고 며느리는 그것조차 짚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작은 생명이 30년 후 어떤 복수를 가져다 줄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진 대저택 마당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과 비닐봉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8년 전 시내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던 시절 처음 이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그때는 새 인생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가방이 이제는 절망과 상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박순자가 팔짱을 끼고 현관 위에서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의 양옆으로는 친척들이 둘러서서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축하해주며 덕담을 건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미경을 내쫓는 일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경을 위해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미경은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박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8년 전 가을이었어요. 시내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던 22의 미경 앞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났었죠. 어머니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정중하게 묻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경은 정성껏 상품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일주일 뒤에 또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화장품을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세 번째 올 때까지만 해도 미경은 정말 효자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나타났을 때는 화장품을 사지 않고 미경에게 말을 걸었어요. 매번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퇴근하시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미경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민수의 진솔한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민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며느리감을 까다롭게 고르시는 편이에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마음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박순자는 정말 미경을 반겨주었거든요. 어머나, 우리 민수가 정말 예쁜 사람 데려왔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얌전해 보여. 박순자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미경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십니다. 김미경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러. 우리 곧 가족 될 거잖아. 그때 박순자의 목소리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미경의 손을 꼭 잡고 집 안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2층짜리 저택은 미경이 살던 원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넓은 거실과 5개의 방,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마당까지. 여기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박순자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할 때 미경도 마음속으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예쁜 아이 둘이나 셋 낳아서 이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는 모습을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박순자는 미경이 혼수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물건은 나중에 차차 마련하면 되고, 오히려 미경의 부모님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순자는 미경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얻어서 정말 기뻐. 신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순자는 미경에게 시댁 음식 만드는 법을 정성껏 가르쳐 주었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명절 음식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미경이 서툴러서 음식을 태우거나 간을 잘못 맞춰도 혼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천천히 배우면 돼. 민수도 일찍 들어와서 미경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빨리 아기 생겼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어머니도 손주 기다리고 계셔. 두 사람 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박순자도 곧 손주 보겠네 하며 미경의 배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박순자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좋은데. 마음 편하게 가져야 아기가 와.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미경은 뭔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습니다. 2년째가 되자 박순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병원에 가봤어? 아직은. 한번 검사 받아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경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민수도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문제 없었어요. 의사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박순자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아침을 차려도 간이 짜다 밥이 설익었다 하며 투덜거렸어요. 빨래를 해도 제대로 안 했네 하며 다시 시켰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는 다른 며느리들과 미경을 비교하며 말했어요. 옆집 며느리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임신했대. 요즘 젊은 애들이 아이 낳기 싫어하나 봐. 아이 없으면 뭐하러 결혼을 해. 미경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에게 하소연해도 어머니도 답답하셔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던 민수가 정말 문제없는 거 맞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가봐.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미경은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친척들 앞에서 점점 노골적으로 미경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하나 못 낳으면서 며느리 노릇은 다 하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아이 낳기 싫어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원하는데 원하기만 하면 뭐해. 실제로 낳아야지. 결혼 5년째부터는 박순자가 아예 미경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미경이 먹지 말라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명절 때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미경을 무시했습니다. 애 못 낳는 여자 데리고 있어서 뭐해.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점점 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경을 감쌌지만 나중에는 아예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7년째가 되자 박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젯밤 거실에서 민수와 나눈 대화를 미경은 방 문틈으로 다 들었습니다. 이혼시켜. 다른 여자 얻어. 나이도 30인데 더 늦으면 안 돼.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이미 변호사한테 다 얘기했어. 다음 주에 서류 정리하자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내보내. 민수는 끝까지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미경은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7년간 모은 옷가지와 개인 용품들을 가방과 비닐봉지에 담는 일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보다도 적은 짐이었어요. 거실 창문 앞에 서 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변호사 명함과 병원 진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죠. 미경이 나가면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박순자가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마당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7년이나 됐는데 아이 하나 못 낳으면서 며느리 노릇하는 거야? 쓸모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개뿔. 당장 꺼져.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도 마. 현관 바닥에는 떨어뜨린 가족사진 액자가 깨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미경과 턱시도를 입은 민수,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던 박순자의 모습이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보였어요.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경은 깨진 유리 조각을 밟고 현관을 내려왔습니다. 발끝에 유리가 찔렸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미경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나오는 길이 이렇게 허무하고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낸 혜진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진 돈은 50만 원 정도, 아무리 아껴 써도 2달을 넘기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공단 지역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찾은 대박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만 원이야. 60대 사장 아주머니 이순덕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루 4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죠. 혜진은 오후에 다른 일자리를 더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사무용 건물 야간 청소일도 구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3만 원. 이렇게 해서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에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을 끝없이 닦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몰려와서 설거지감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빨리빨리 그릇 모자라잖아. 이순덕의 재촉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혜진은 손이 빨갛게 부르트도록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었어요. 오후 2시에 식당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3시간 정도 쉬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15층짜리 사무용 건물 청소가 시작됐어요. 1층부터 15층까지 화장실, 복도, 사무실 청소해. 쓰레기통도 비우고. 청소업체 반장 조만호가 설명해 줬습니다. 혜진은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층층이 올라가며 청소를 했어요. 처음 몇 주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서 토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기름 냄새 때문에 울렁거릴 때가 많았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들키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요즘 뭐 잘못 먹었나? 자꾸 토할 것 같은 표정이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혜진은 입덧을 감추기 위해 애썼어요. 화장실에 가서 몰래 토하기도 했습니다. 후, 토하고 나면 잠시 몸이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면 또 울렁거렸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가 날 때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혜진의 몸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혜진 자신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 혜진은 헐렁한 작업복을 일부러 골라 입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한 치수 큰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청소할 때는 허리를 굽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청소일의 특성상 계속 몸을 굽히고 있어야 해서 자연스러웠습니다. 요즘 살이 좀 쪘나? 얼굴이 통통해졌네.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박금자가 말할 때마다 혜진은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런가요? 잘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젊은 애가 살 좀 찌는 게 좋지. 너무 말랐었거든. 다행히 임신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배가 더 불러오면서 일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버거워졌어요. 후, 5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인데 이제는 중간중간 쉬어야 했어요. 복도 청소를 할 때도 허리를 굽힌 채로 걸레질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끄는 일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어요. 괜찮아?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함께 청소하는 김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 몸이 우선이야. 김영숙은 혜진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혜진을 딸처럼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배가 제법 나와서 이제는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혜진은 더 큰 사이즈의 작업복을 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최대한 배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많이 먹나 봐. 배가 나왔네. 청소업체 동료 한명수가 농담조로 말했을 때 혜진은 웃으며 넘어갔어요. 요즘 잘 먹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이거 무거운데 내가 들까? 김영숙이 도와주려 할 때마다 혜진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받을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어요. 12층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혜진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설 수 있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김영숙이 달려와서 혜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이상하다. 요즘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김영숙은 의심스럽게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은 괜찮은 척하며 일을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또 어지럼증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7층 복도를 닦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야, 이거 진짜 병원 가야겠어. 김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혜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인근 산부인과에 갔어요. 임신하신 것 같은데 몇 개월 정도 되세요? 7개월 정도요. 일은 뭐 하세요? 청소 일이요. 의사 정민호가 진료를 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조산 위험이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해요. 일을 쉬어야 하나요? 당분간은 쉬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건 피하세요. 하지만 일을 쉬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임신부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정민호의 단호한 말에 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혜진은 청소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조만호에게 사정을 설명했을 때 그는 이해해줬습니다. 어쩔 수 없지. 몸이 우선이야. 하지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 200만 원이었던 수입이 1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방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혜진은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거나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앞선 시점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파.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진통을 견디던 혜진은 이게 진짜 진통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심해졌습니다. 택시를 불러야 해.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지만 새벽 4시라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차가 없어요. 30분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30분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진통이 심했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나갔어요.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진통이 더 심해져서 혜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궁문이 많이 열린 상태였어요. 빨리 분만실로. 간호사들이 혜진을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연락할 사람은? 없어요. 간호사 이미영이 당황했지만 출산을 도와주었어요. 5시간의 긴 진통 끝에 오전 10시경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작고 빨간 아기를 본 순간 혜진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 내 아이구나. 지난 몇 개월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아버지 성함은 뭐로 하시겠어요? 공란으로 해주세요. 공란이요? 네, 공란으로요. 구청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김준호, 이제 이 아이의 엄마는 자신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혜진은 중고나라와 벼룩시장에서 유아용품을 샀어요. 아기 침대, 유모차, 옷가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기부 물품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당분간은 괜찮겠다. 반지하 방 한쪽에 아기 공간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에 분유 3-4번, 기저귀 7-8개씩 들어갔어요. 혜진의 생활비 대부분이 아기용품으로 나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산후 3주 만에 혜진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이를 업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순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떡해? 울지 않게 할게요.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안 되면 그만둘게요. 결국 이순덕이 허락해줬어요. 혜진은 준호를 업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준호가 비교적 얌전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울면 잠깐 일을 멈추고 젖을 먹였습니다. 젖 줘야지? 네, 잠깐만요. 화장실에 가서 젖을 먹이고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손님들도 아기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어머, 아기가 참 얌전하네. 고생이 많겠어요. 동정하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혜진은 감사했어요. 적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예쁜이 미용실 원장 섬이라니 혜진의 상황을 알게 된 건 한 달 뒤였어요. 어머, 이 애 혼자 키우는 거야? 네. 참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겠다. 며칠 뒤 미란이 아기 옷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손님이 주고 간 거야. 안 쓰는 거니까 가져가. 고마워요. 혜진은 정말 감사했어요. 아기 옷 한 벌이라도 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뒤로도 미라는 종종 쓸만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준호가 6개월 되던 날 혜진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봤어요. 김혜진, 김준호 단 2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이름도 전 남편의 이름도 없었어요.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혜진은 등본을 보며 현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있으니까요. 준호가 첫 돌을 맞는 날, 혜진은 조촐하게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미역국, 그리고 중고로 산 돌반지가 전부였어요. 우리 준호야, 첫 생일 축하해. 혜진은 준호를 안고 생일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준호는 까르르 웃으며 케이크를 손으로 만졌어요. 엄마가 더 열심히 벌어서 좋은 건 많이 사줄게.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간 근무 자리 있나요? 몸 쓰는 일인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제 준호가 밤에 비교적 잘 자니까 야간 근무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데. 괜찮아요. 낮에는 식당 일, 새벽에는 공장 포장 작업까지 하면 생활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이렇게 혜진의 18시간 노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7살이 되던 해 2월, 혜진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가방과 새 옷을 입고 입학하겠지만 혜진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중고나라 앱을 열고 초등학교 입학용품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가방 팔아요. 상태 좋음 교복 세트 저렴하게 드려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가장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것들을 골랐어요. 책가방은 2만 원, 실내화와 체육복까지 합쳐서 5만 원에 샀습니다. 새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혜진은 가방을 받아보며 꼼꼼히 닫고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가 좋아할 거야. 입학식 당일 아침 혜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와 소시지, 김밥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예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준호야, 일어나. 오늘 학교 가는 날이야. 잠든 준호를 깨우며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커서 학교에 가다니. 준호는 새 책가방을 메고 신이 났어요. 엄마, 나 정말 학교생 된 거야? 응, 우리 준호 이제 학교생이야. 친구들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준호의 대답이 씩씩했습니다. 혜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어요. 다른 부모들은 차로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혜진과 준호는 항상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잘할 수 있어. 우리 준호 똑똑하잖아.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 뒤 첫 번째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식당 일을 일찍 끝내고 학교에 갔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엄마, 아빠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온 가족들이었어요. 준호는 교실 뒤편에 혼자 서서 다른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야. 엄마. 준호가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엄마만 왔어? 응, 엄마가 왔지. 다른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왔는데 우리는 엄마랑 준호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혜진은 아이의 표정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준호와 혜진은 둘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준호 참 잘생겼다.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혜진이 말하자 준호가 활짝 웃었어요. 몇 주 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가족의 가계도를 그려오는 과제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그려오세요. 담임 김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가 혜진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아직 7살인 준호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준호야, 우리는 엄마랑 준호만 있는 가족이야. 그래도 괜찮지? 응,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다음 날 준호는 가계도에 엄마 김혜진과 자신 김준호만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와 조부모라는 비워둔 채로요. 다른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가계도와 달리 준호의 것은 너무 단조로웠어요. 김선영은 준호의 가계도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여름 옆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많은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 중에 고장난 컴퓨터 본체가 있었어요. 엄마, 저거 가져와도 돼? 준호가 신기하게 컴퓨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고장났는데 뭐하게? 그냥 궁금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고 싶어. 혜진은 허락했어요. 어차피 버릴 것이니까요. 준호는 컴퓨터 본체를 방으로 가져와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도 없이 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려 했어요. 이게 뭐지? 이건 또 뭐야? 준호는 컴퓨터 부품 하나하나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혜진도 잘 모르는 일이라 대답해 줄 수 없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자.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말 혜진과 준호는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준호 명의로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책은 어디 있어요? 사서에게 물어보니 컴퓨터 코너로 안내해 줬어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컴퓨터 기초, 컴퓨터 구조에 의해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책들이 있었어요. 이거 빌려도 돼? 응, 3권까지 빌릴 수 있대. 준호는 신중하게 책 3권을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는 컴퓨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혜진에게 물어봤고 혜진도 함께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CPU는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게 CPU구나. 준호는 분해한 컴퓨터에서 CPU를 찾아냈어요. 매주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빌려오는 것이 준호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표를 받아온 준호를 보며 혜진은 놀랐어요. 수학과 과학이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와,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하네. 엄마, 수학 재미있어. 과학도 재미있고. 준호는 특히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좋아했어요. 다른 과목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학원을 보낼 여유가 없었어요. 대신 중고 서점에서 문제집과 참고서를 샀습니다. 2학년 수학 문제집, 과학 탐구 활동집 등을 하나씩 구매해서 준호와 함께 공부했어요. 매일 밤 식당 일과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혜진은 피곤했지만 준호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준호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함께 다시 풀어봤어요. 왜 틀렸는지 알겠어? 여기서 실수했구나. 혜진은 준호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과 준호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뉴스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부정비리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태영건설 임원진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자가 보도하는 중에 화면 한쪽에 관련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박민수라는 이름이 잠깐 보였어요. 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옛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혜진은 곧바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만화 볼까? 준호는 금세 만화에 집중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혜진은 텔레비전 시청 기록을 모두 지웠습니다. 혹시라도 준호가 다시 그 뉴스를 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직은 알 필요 없어. 준호가 더 클 때까지는. 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학년이 된 준호는 더욱 컴퓨터에 빠져들었어요. 이제 고장난 컴퓨터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작동은 안 되지만 구조는 완전히 파악한 상태였어요. 엄마, 나 컴퓨터로 돈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다고? 컴퓨터로 프로그램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어. 준호가 일기장에 적은 장래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내 꿈 컴퓨터로 돈을 버는 사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준호만의 꿈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자.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진은 준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언젠가는 준호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가 가져온 성적표는 더욱 놀라웠어요. 전 과목 상위 5%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준호가 정말 똑똑하다고 하셨어.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해보라고 하셨어. 혜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과학고나 영재고라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엄마, 과학고 가려면 뭘 해야 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지? 나 할 수 있어. 정말 열심히 할게. 준호의 의지가 대단했어요. 혜진은 준호를 위해 더 많은 참고서를 사주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대신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하기로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더 어려운 책들을 찾아보자. 좋아요, 엄마. 준호와 혜진은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준호의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혜진의 마음도 따뜻했어요.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봄날, 혜진은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 컴퓨터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 준호가 집에 와서 신나게 말했어요. 컴퓨터 동아리가 뭐 하는 곳이야? 컴퓨터로 프로그램 만드는 걸 배우는 곳이에요. 선생님이 나한테 잘 맞을 거래요. 혜진은 준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해봐. 컴퓨터 동아리 선생님은 젊은 이재훈 선생님이었어요. 준호야, 혼자 공부한 게 정말 대단하구나.
준호가 지금까지 혼자 배운 컴퓨터 지식을 보여주자 이재훈은 놀랐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걸 배워보자. 동아리실에는 새 컴퓨터들이 여러 대 있었고 준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질 수 있었어요. 와, 이게 진짜 컴퓨터구나. 지금까지 고장 난 것만 만져봤던 준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배워보자. 이재훈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담임 박미숙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준호 정말 잘해요. 네, 성적이 아주 좋아요. 특히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뤄요. 박미숙은 준호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과목이 위에서 몇 등 안에 들어 있었어요. 장학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 같은 학생이 받아야죠. 장학금이요? 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다만 집이 어려워야 해요. 혜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준호 공부시키는데 돈이 덜 들 텐데. 집에 온 혜진은 장학금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식당일과 공장일로 받는 월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집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준호가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아.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해. 혜진은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장학금은 한 학기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큰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과학고 가고 싶어. 과학고? 응, 컴퓨터 선생님이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대요. 과학고 가면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혜진은 과학고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지만 준호가 원한다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럼 뭘 해야 하는데? 수학이랑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컴퓨터도 더 잘해야 하고요. 준호는 학교 끝나고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과학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을 보며 혼자 공부했어요. 혜진도 인터넷으로 과학고가 어떤 곳인지 알아봤습니다. 기숙사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숙사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까? 찾아보니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책값이랑 다른 비용까지 하면 한 달에 70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지금 벌이로는 힘든 돈이었습니다. 일을 더 해야겠다. 혜진은 낮에 하는 공장일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새벽에만 공장일을 했는데 낮에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준호는 과학고 들어가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강의도 들었습니다. 엄마, 인터넷 강의 들어도 돼? 얼마야?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혜진에게는 부담스러운 돈이었지만 준호 미래를 위해 내주었어요. 준호는 밤늦게까지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중요해. 괜찮아, 엄마. 나 정말 과학고 가고 싶어. 준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과학고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엄마, 붙었어. 과학고 붙었어. 정말? 응, 정말 붙었어. 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호가 열심히 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야. 준호도 눈이 빨갛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준비는 더 복잡했습니다. 기숙사 신청하고 책 사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았어요. 혜진은 결국 낮에 하는 공장일도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새벽에는 또 다른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넘게 일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몸이 버틸까? 걱정되었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기숙사에서 살기 시작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주말에만 집에 오는 준호를 기다리는 게 혜진의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기숙사 생활 어때?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도 준호 보고 싶어. 주말마다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배운 걸 혜진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혜진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더니 쓰러졌어요. 어머, 혜진아.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혜진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시네요. 심장도 안 좋아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푹 쉬셔야 해요. 일을 쉬어야 하나요? 네, 계속 이러시면 위험해요. 혜진은 막막했어요. 일을 쉬면 준호 학비를 어떻게 내죠?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엄마, 컴퓨터 회사에서 일해볼 사람을 뽑는데요. 선생님이 나한테 해보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일한다고? 응, 진짜 회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돈도 줘요. 혜진은 준호가 벌써 돈을 벌 생각을 한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봐. 준호는 테크스타라는 작은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진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퓨터를 관리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와, 진짜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구나. 준호는 매일 새로운 걸 배우며 신이 났어요. 회사 팀장 박현수는 준호 실력에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잘하다니. 정말 대단해. 더 배우고 싶어요. 좋아, 더 어려운 것도 해보자. 준호는 진짜로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온 준호는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만의 앱을 만들어 볼게. 앱이 뭐야? 휴대폰에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부 도우미 앱을 만들 거예요. 준호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스터디메이트라는 앱이 완성됐어요. 시간표 만들기, 숙제 알림, 친구와 같이 쓰기 같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진짜 앱 같은데? 혜진은 준호가 만든 앱을 신기하게 봤어요. 준호는 앱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만든 공부 앱이에요. 써보세요. 처음에는 친구 몇 명이 써보는 정도였는데 점점 쓰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편하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만에 쓰는 사람이 1000명을 넘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내 앱을 좋아해. 준호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몇 달 뒤 준호가 집에 들어오더니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엄마, 돈이 들어왔어. 돈? 앱에서 나는 돈이에요. 첫 번째로 번 돈이에요. 준호는 통장 앱을 열어서 들어온 돈을 찍은 뒤 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15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와, 정말 돈을 벌었구나. 응, 내가 만든 앱으로 돈을 벌었어.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도와줄 수 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이 벌써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다니. 고마워, 준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이 벌어서 엄마가 힘든 일 안 하게 해줄게요. 준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20해가 훌쩍 지난 어느 봄날, 김준호는 서울 강남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이 된 준호는 테크플로우라는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만든 작은 프로그램이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0명이 넘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집 투자 모임이 있어요. 비서가 일정을 알려줬어요. 알겠어요. 준호는 요즘 집을 사서 다시 파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준호는 집 사업을 하려고 새 회사를 만들었어요. 컴퓨터 일로 번 돈을 집에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망한 집이나 법원에서 파는 집을 싸게 사서 고쳐서 다시 파는 게 어떨까요? 같이 투자하는 강민석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집들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준호는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강민석이 팔려는 집들 목록을 가져왔어요. 서울 근처 집들이랑 지방에 있는 가게 건물들이 있어요. 준호는 자료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집이 있었어요. 양평에 있는 오래된 큰 집이었죠. 이 집은 어떤가요? 아, 이 집은 좀 특별해요. 원래 집 짓는 일하던 사장님 집이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법원에서 파는 거예요. 1980년대에 지은 2층 기와집인데 관리를 못해서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준호는 그 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주소와 집 모양, 땅 크기 등이 적힌 종이를 받아보니 뭔가 낯익었습니다. 양평군 서종면 순흥리 234-5번지 이 주소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호는 곰곰 생각해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 집 직접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후에 갈까요? 준호는 왜인지 모르게 그 집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강민석과 함께 양평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도착해보니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집이 나타났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마당과 2층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비어 있어서 풀이 우거지고 집도 낡아 있었어요. 여기 한때는 정말 멋진 집이었을 텐데. 준호는 마당을 걸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이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준호는 그 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서류 좀 구해주세요. 집주인 기록이요? 알겠어요. 며칠 후 강민석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집주인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니 박순자, 박민수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민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하지만 엄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가 한 번도 이런 이름들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준호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혼자서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상의 안 하시고 혼자 하시겠어요? 네, 혼자 할게요. 경매에 참여해보니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값도 생각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낙찰 받으셨어요. 준호는 회사 이름으로 그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집주인 바꾸는 절차가 끝난 후 준호는 집에 갔어요. 혜진은 여전히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준호가 번 돈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준호가 집주인이 누군지 적힌 서류를 혜진에게 건넸어요. 뭐야? 혜진이 서류를 받아서 주소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종이를 꽉 쥐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시는 곳이에요? 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소는 30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바로 그 집이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이 집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는 곳이에요? 준호야, 여기가. 혜진은 차마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자신이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혜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혜진은 계속 그 서류 생각만 했어요. 박순자와 박민수, 그 이름들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이상한 반응이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 집 한번 같이 가볼까요? 뭐? 제가 산 집이니까 엄마도 구경하세요. 어떤 집인지 보시라고요.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집을 다시 보게 된다니. 며칠 뒤 일요일 오후 준호는 새로 산 벤츠에 혜진을 태우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혜진은 창밖을 보며 옛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30년 전 그 집에서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던 날이 생생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좋은 차를 타고 그 집으로 가고 있다니.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 엄마, 다 왔어요. 높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그 집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양평의 오래된 저택 안에서 박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올해 82살이 된 그녀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기 어려웠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조금만 걸어도 아팠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당당한 안주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홀로 쓸쓸히 살고 있었어요. 큰 집이지만 난방비가 아까워서 거실 한 곳만 따뜻하게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언제 올까? 박순자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지만 박민수는 이미 몇 년째 집에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을 때만 해도 곧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손주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첫 번째 며느리를 내쫓고 나서 민수가 두 번째 부인을 데려왔지만 그 여자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는 박순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며느리는 박순자에게 반말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박순자가 화를 내도 소용없었어요. 민수는 두 번째 부인 편만 들었거든요. 어머니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예요. 민수의 말을 들은 박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첫 번째 며느리를 내쫓아준 아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박민수는 5년 전 두 번째 부인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건설업을 다시 시작해보겠다며 떠났는데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잠시만 부산에서 사업 정리하고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부인도 처음에는 박순자에게 안부 전화를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박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수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부산에서 시작한 건설 일이 잘못되면서 빚만 잔뜩 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 집을 담보로 잡혀 있었는데 민수가 돈을 갚지 못하면서 집이 은행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내 집인데 어떻게 은행 집이 될 수 있어? 박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이 집이 박순자 소유가 아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이런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는 계속해서 이상한 서류들이 배달되었어요. 명도 통보서라고 적힌 종이였는데 박순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집을 비우라고? 내가 왜 내 집을 비워야 해? 박순자는 그 서류들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서류가 왔고 나중에는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도 왔습니다. 경매로 집이 팔렸다니 말도 안 돼. 내 집인데. 박순자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분명 민수가 돌아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이것저것 재기 시작했어요. 실례합니다. 건물 측정 좀 하겠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서 함부로 그래요? 집 주인이 바뀌어서 조사하러 왔어요. 박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러저리 재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법원에서 허락받고 왔다고 했거든요. 박순자는 2층 방 창문에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집을 다 재고 있네. 마당도 재고 집 크기도 재고 심지어 나무 개수까지 세어보고 있었어요. 거실벽도 두드려보고 천장도 살펴보고 화장실과 부엌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박순자의 가슴이 불안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이 집에 모여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어요. 박순자가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하면 요즘 우리도 어려워서라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박순자가 먼저 연락하기를 포기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내가 언제 남에게 손 벌리고 살았나.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생활비도 점점 바닥이 났어요. 민수가 보내주는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도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고 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지? 박순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나이에 일을 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가끔 동네 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도 어머니, 외상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요 라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는 전기가 끊어질 뻔했어요. 전기요금을 몇 달째 못 내서 최종 경고장이 왔거든요. 전기까지 끊어지면 어떻게 살지. 박순자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서 겨우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바닥이었어요. 다음 달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스요금도 밀려있고 전화요금도 곧 끊어질 상황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내쫓으면서 우리 집안대를 어떻게 이어가냐고 화를 냈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어요. 대를 이을 손주는커녕 아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때 며느리를 내쫓지 말 걸 그랬나?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또 다른 서류가 왔어요. 이번에는 새 집주인이 찾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집주인? 내가 집주인인데. 박순자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자기 집을 샀다는 건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겠어.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해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박순자는 오랜만에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민수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좀 작아진 것 같았지만 그럭저럭 입을 만했습니다. 머리도 정리하고 화장도 조금 했어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나야 대화가 되겠지. 새 집주인이 와서 직접 이야기하면 뭔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돈을 조금씩 내고라도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볼 수도 있고요.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는 2층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 좋은 차네.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중년 여자 한 명과 젊은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창문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새 집주인인가 보네. 박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박순자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일단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설명해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박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좋은 사람들일지도 모르잖아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선 혜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마당 가운데 있는 큰 소나무, 현관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오른쪽 구석에 있는 작은 화단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 집의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오르네. 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왔는데 지금은 성공한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들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집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구조가 꽤 탄탄해 보이네요. 준호는 건물 구조 안전 점검표를 들고 마당을 걸어다니며 외벽 상태를 확인했어요. 기와 지붕도 살펴보고 기둥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기초 공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쓸만할 거예요. 준호는 전문가처럼 이것저것 체크하며 메모했습니다. 혜진은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박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를 본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당당했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늙은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혜진을 보는 순간 박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 낯이 있긴 한데 정확히 누군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외모도 중년 여성이 되어 있어서 박순자가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혜진은 일부러 예전 이름인 김미경 대신 김혜진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저는 집 사신 분 어머니 김혜진이라고 해요. 아, 네. 저는 박순자입니다. 박순자는 여전히 혜진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 집을 산 김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순자는 준호를 보며 인상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젊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박순자는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와서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거실에 들어간 준호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신랑의 얼굴이 뭔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엄마가 결혼했던 남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저분이. 준호는 중얼거렸지만 큰 소리로 묻지는 않았어요. 박순자는 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실례지만 집 문제로 상의드릴 게 있어요. 봉투 안에는 집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 명도 통보서, 법원 서류 등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갈 곳이 없어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어르신, 이미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서류들을 보니 요양시설 전환 계획서, 이주비 지원 안내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이 집을 노인 요양시설로 바꿀 예정이에요. 어르신께서는 다른 좋은 시설로 옮기시면 됩니다. 준호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이미 모든 계획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건물 용도 변경 마이너스 노인 요양시설, 기존 거주자, 이주 계획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 집이 완전히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개인 주택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이 될 거예요.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박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던 집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니. 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박순자가 자신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쫓아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박순자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복수의 쾌감보다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놓다니.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박순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요양시설을 연결해 드릴게요. 이사 비용도 지원해 드리고 첫 3개월 입소비도 저희가 부담할 예정이에요. 서류에는 여러 요양시설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는 곳들이에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박순자는 서류를 보며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 남을 도움받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낯선 시설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니. 언제까지 이사해야 하나요? 다음 달 말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친절하게 답했지만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필요한 건 뭐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준호와 혜진은 집을 나왔습니다. 박순자는 현관에서 두 사람이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여전히 혜진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대문 밖으로 나온 준호와 혜진은 집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엄마, 이 집 요양시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층은 공동 거실이랑 식당으로 만들고 2층은 개인 방들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 혜진도 건축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어요. 준호와 함께 여러 사업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화장실도 더 만들어야 하고 계단에 손잡이도 설치해야 해요.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설계도를 뽑아봅시다. 준호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안전 기준도 맞춰야 하고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해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요양시설 전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논의했습니다. 30년 전 혜진이 쫓겨났던 그 집이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설로 바뀔 예정이었어요. 차를 출발시키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저 집 처음 와본 거예요? 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 언제요? 아주 오래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혜진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 좀 불쌍하던데요.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다니. 준호가 말했어요. 요양시설 가시면 더 좋을 거야.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외롭지 않을 테고. 혜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월의 무상함만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 뒤 양평의 오래된 저택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굴착기와 트럭들이 드나들며 30년 된 집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한때 위풍당당하게 며느리를 내쫓던 그 현관 계단은 휠체어용 경사로로 바뀌었고 혜진이 마지막으로 깨진 유리를 밟고 나왔던 그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새로 깔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 혜진은 공사 현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박순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넓은 거실은 이제 재활치료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진이 7년 동안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줬던 바로 그 자리에는 물리치료 기구들이 설치됐어요. 박순자의 안방이었던 곳은 4인용 병실로 개조되었고 한때 가족사진이 걸려있던 벽에는 산소 공급 장치와 응급 호출기가 달렸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집이 됐구나. 준호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공사가 끝나자 효심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대문 앞에 걸렸습니다. 관청에서 정식 요양시설 허가도 받았어요. 첫 번째 입소자가 원래 이 집 주인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요양원 원장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박순자가 입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와 혜진이 함께 동네 여관으로 박순자를 데리러 갔어요.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준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박순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보따리만 들고 있었어요. 30년 전 혜진이 이 집에서 쫓겨날 때와 똑같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에 타서 가는 길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박순자는 계속 혜진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함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김혜진이에요. 혜진. 박순자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뭔가 번개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 이름이 김미경이었어요. 혜진이 뒤돌아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경? 30년 전 그 미경이? 네, 바로 그 미경이에요. 어머님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내쫓으신 그 며느리 말이에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순자는 숨이 막혀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내쫓은 그날 뱃속에 있던 바로 그 아이죠. 준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저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30년 전에 엄마를 내쫓은 사람이 바로 내 할머니야. 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뒤돌아서 박순자를 노려봤어요. 할머니가 임신한 엄마를 내쫓으셨다고요? 아니야. 그때는 몰랐어. 임신한 줄 몰랐다고.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요?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며느리가 얼마나 착했는지 다 아시면서 아이 못 낳는다고 내쫓으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준호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반지하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저를 키운 게 할머니 때문이에요. 혜진이 준호의 어깨를 만지며 말렸습니다. 됐어, 준호야. 이제 그만해. 차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박순자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손주를 내 손으로 쫓아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혜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30년 전 기억나세요? 제가 마지막에 이 집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뭐라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되갚아주겠다고 했어요. 혜진이 천천히 뒤돌아서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박순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는 필요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대신 어머님이 앞으로 살아갈 곳은 제가 마련해드렸어요. 바로 그 집에서요. 30년 전에는 저를 내쫓으셨지만 이번에는 어머님을 편하게 모셔드릴게요. 박순자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내쫓았던 바로 그 집이 이제는 자신이 들어가야 할 요양원이 된 거였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박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혼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부축해서 현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30년 전 이 자리에서 저를 내쫓으셨죠. 가방 하나 들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혜진이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시는 차례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완전히 달라진 집 내부가 보였어요. 박순자가 위풍당당하게 며느리를 꾸짖던 거실은 이제 재활치료실이 되어 있었고 박순자의 안방은 4인용 병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어머님 같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혜진이 말했을 때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아. 아니 혜진아. 제발 용서해줘. 박순자가 혜진의 치마를 붙잡으며 울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손주가 그렇게 간절했는데 정작 손주를 내 손으로 쫓아냈구나. 일어나세요, 어머님. 혜진은 박순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30년간의 한이 오늘로 다 풀렸어요. 입소수속은 요양원 직원들이 처리했습니다. 혜진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박순자가 자신의 안방이었던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준호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절차가 끝나고 혜진과 준호는 강릉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미리 사둔 해안가 주택으로 이사하는 거였어요.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이야. 30년 만에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바다가 보이는 넓은 거실에 앉았을 때 혜진은 마침내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있어서 엄마가 이길 수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할머니한테 복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지하에서 살지도 않고 새벽부터 설거지하지도 않고. 혜진이 창밖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그날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3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온한 집에서 모든 것을 이뤄낸 어머니와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혜진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아들을 키워낸 그 끈질긴 모성애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한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박순자는 결국 자신이 내쫓았던 그 집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일까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있었습니다. 혜진과 준호가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맞이한 평온한 일상이야말로 그들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